안녕하십니까.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의 임세빈 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 대명률의 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에 이어 오늘은 대명률의 호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면 명예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 총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율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 이율은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호율은 어떤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겠습니까? 호부가 국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율은 국가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호율은 경제법적인 특성과 가족법적인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호율의 경제법적인 특성과 가족법적인 특성 모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루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호율의 경제법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호율의 가족법적인 특성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물론 주식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GDP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이제 지폐라든지 동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명나라에서도 이런 지폐나 동전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주원장 시대에 통화를 발행했는데 지폐는 바로 대명통행보초라고 했고 동전은 홍무통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폐를 발행하고 동전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백성들이 안 써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이제 지폐를 받는 것보다 사실 이제 먹을 수 있는 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옷을 만들 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화폐를 쓰지 않는 걸, 화폐를 거부하는 걸 방치한다고 하면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화폐를 만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통화는 강제 통용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그 화폐를 쓰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처벌 조항 역시 호율에 있었습니다. 한번 호율 125조를 보겠습니다. 네, 자료 띄워주세요. 제125조 법정 지폐와 기존에 사용되던 지폐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지폐는 법정 동전 및 기존에 사용되던 동전과도 병행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단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지폐와 동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정 화폐는 차, 소금, 상업세 등 모든 세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형태의 민간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물건을 판매하는 대가로 법정 화폐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네, 자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나라 정부는 화폐를 받기를 거부하는 상인은 장형 100대에 처하게 했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사용되던 화폐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도 화폐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원나라에서 쓰던 교초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주원장 입장에서는 교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제 자신이 발행한 대명보초만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미 교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교초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보초로 점차조차 교초를 이제 대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릴 말씀은 이런 식으로 화폐에 강제 통용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위조 지폐를 막지 못한다고 하면 화폐의 가치 하락은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률의 호율에서는 이것에 관한 처벌 규정 역시도 두고 있었습니다. 네, 자료 띄워주세요. 제125조 위조된 법정 화폐가 발견된 경우 위조 화폐를 직접 제작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 위조 화폐의 제조를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운 자도 차명에 처한다. 위조된 법정 화폐를 알고도 이를 유통한 자는 도형 3년과 장형 100대를 병과한다. 해당 화폐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조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도형 2년에 장형 100대를 병과한다. 위조 화폐임을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되 해당 화폐를 몰수한다. 자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나라에서는 위조 화폐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했냐면 사실 위조 화폐를 잡지 못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호율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율의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총 4가지로 나눠서 호율에 하나하나 뜯어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교란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부터 조세의 징수와 관리의 미흡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했는지, 토지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미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감독원 이런 것에서 경제 교란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경우를 처벌을 했습니다. 즉 경제를 교란시키는 상인들을 처벌했던 것이죠. 만약에 물가를 평가하는 상인이 물가 평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이 장형 80대에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장형 100대이고 초과되는 5관마다 가중을 해서 최대 유형 500리의 장형 100대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독과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개업자 즉 브로커와 결탁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형량이 낮았는데 일단은 기본이 장형 60대이고 만약에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장형 90대이래 그 초과하는 이득이 5관이 가중될 때마다 한 단계씩 가중됐는데 최대는 도형 2년에 장형 100대를 병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불법 측량 도구는 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상인들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저울이라던가 이런 측량 도구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한 측량 도구를 통해서 상업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든 저울이라든지 아니면 측량 도구를 쓰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한 측량 도구를 쓰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정부에서 지급한 측량 도구를 쓰지 않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다라고 하면 일단 측량을 속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형 6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써서 측량을 속였다라고 하면은 장형 80대이고 제작자 역시 공동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지급한 측량 도구를 쓰기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개조해서 자신들이 맞게 측량에 맞추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형 90대를 가하되 만약에 측량 도구를 개조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도형 1년에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중하되 최대는 이제 차명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나라의 호율에서는 경제 교란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이제 그 명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이제 상인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조세의 징수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는지입니다. 이 규정에서 처벌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을 걷는 관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걷은 세금을 보관하는 게 있으면 보관하는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를 감독하는 관리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창고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한 번 더 감독하는 관리가 있을 겁니다. 이 셋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바로 이 조세 징수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나라에서는 세금 징수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징수기한이 여름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에서 7월 31일이고 가을세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인데 이러한 징수기한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세금 걷는 관리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이장도 처벌받았고 심지어 이제 징수기한을 위반한 매납 주민 역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똑같이 이제 장형 60대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미납이 뇌물을 받고 면제를 해준 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세게 처벌을 했는데 일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형 500리에 장형 100대를 병과했고 그 뇌물을 받은 액수에 따라서 최대 교수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장과 주민 같은 경우에는 장형 100대가 선고되었고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강제 이주 조치조차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한 과다 징수가 있고 사적인 세금 징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세금을 걷어야 되긴 걷어야 하는데 그 걷어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이 걷은 것이 이제 부정한 과다 징수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원래 걷지는 말아야 하는데 사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라고 하면은 사적 세금 징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적으로 세금 징수한 것이 훨씬 더 처벌이 셉니다. 우선 부정한 과다 징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장형 60대이고 초과 징수분을 횡령했다라고 하면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원래는 걷지 말아야 하는데 사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이 장형이 80대에다가 거둔 이익의 1.5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감독자가 있었는데 그 감독자가 이제 방조했다거나 아니면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독자는 장형 80대이고 그 2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조세창고가 있다고 하면 조세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조세창고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감독자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장형 80대에다가 만약에 그런 허위 보고가 금품소수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장형 100대가 선고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회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본이 장형 100대에 최고는 이제 유형 3천리에서 장형 100대 처분을 병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국고를 뭐 횡령하려고 한 건 아닌데 국고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원래 거둔 세금을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는 장형 60대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 잃어버린 액수에 따라서 최고 100대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둑을 고의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을 고의로 방치했다라고 하면 그 잡힌 도둑에 따라 어떤 형량을 받는지에 따라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도여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국고를 훔치는 걸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대명률에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지 관련 범죄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우선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제 개발될 토지를 미리 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방지 대책이 호율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호율 10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띄워주세요. 제100조. 모든 지방관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토지나 가옥을 매입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할 가옥을 매입할 수 있되 자신이 거주하지 않을 가옥이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관리는 파직 및 태형 50대에 처하고 해당 토지와 가옥은 국가에 귀속된다. 네, 자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호율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이제 토지나 아니면 가옥을 사는 걸 금지함으로써 토지나 가옥을 사서 얻을 시세 차익을 이제 부정하게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토지 관련된 규정은 호율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호율이 토지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세금을 물리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토지에서 식량이 나오는데 그 식량 자원 역시도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면 일단 토지를 은닉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 토지가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시켜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토지라고 속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호율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의자를 속이거나 아니면 낮은 등급으로 보고하거나 이제 다른 토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태형 5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오무까지 그렇다는 것이고 초과하는 오무마다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때는 이장도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재해 농경지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농경지에 재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농경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쌀이 나올 수 없거나 굉장히 적은 양의 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을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파견된 조사관이 현장에 안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보긴 가봤는데 소홀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조사관을 처벌했습니다. 장형 100대에 처하고 무려 파직까지 했던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특이할 점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이중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여러분들이 형법 재산권법에서 보았듯이 이제 배임죄로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율 같은 경우에도 이중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중매매했다라고 하면 태형 50대에 처하고 이렇게 토지의 크기나 이익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해서 최대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었냐라고 하면 첫 번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매수인이 토지의 원소유자한테 줬던 돈을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지 황폐화 방지에 관한 규정도 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가 황폐화되면 그곳에서 나올 식량 자원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이제 세금 또한 나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토지의 황폐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황폐화를 방치한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갖고 있는 토지의 10분의 1이 황폐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태형 20대를 때리고 초과하는 10분의 1마다 가중처벌을 해서 최대 장형 80대를 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장과 지방원을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호율에서 미렴을 어떻게 규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렴이라고 하면 미렴이 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렴이 뭐냐면 소금을 비밀리에 판매하는 행위를 미렴이라고 합니다. 비밀할 때 밀자를 쓰고 소금염자 할 때 염자를 쓰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호율을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렴이라는, 즉 소금이라는 특정한 재화를 콕 집어넣고 그것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왜 소금을 콕 집어서 규제한다고 했냐면 명나라 초기에는 미렴 상등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명나라 정부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미렴상들이 성행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명나라가 소금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소비세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소비세가 컸냐면 명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소금을 사 먹으려면 소금을 사는데 드는 비용보다 소금을 사는데 내는 세금이 더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는다 하면 술 자체의 가격보다는 술에 붙는 세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소금에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면 명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금을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렴상들에게 좀 더 많은 페이를 주고 미렴상들로부터 소금을 사오는 게 좀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명나라 백성들이 많았고 그 명나라 백성들은 미렴상들로부터 소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명나라 초기에는 산둥이라든지 양쯔강 하류라든지 복건, 광둥 등에서 굉장히 많은 미렴상들이 이제 성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렴상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소금을 세금 주고 사 먹겠어요? 다 미렴상에게 싼 값에 소금을 사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미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율을 살펴봤지만 사실 호율에서 도형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렴과 같은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도형을 선고할 정도로 굉장히 명나라가 미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미렴을 제조해서 판매한 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도형 3년에 장형 100대입니다. 기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유형 500리에 장형 100대를 병과했습니다. 근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무기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미렴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그 무기를 들고 그 공무원을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얄짤없이 차명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렴을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면 당연히 미렴을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해야겠죠. 미렴을 구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형 100대로 처벌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재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똑같이 도형 3년에 장형 100대를 병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전의 노동자가 내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이제 가져다가 밀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염전 노동자가 밀매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도형 3년에 장형 100대로 처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염전의 노동자를 처벌한다고 한다면 염전의 관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염전의 관리자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관리자를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도형 3년에 똑같이 장형 100대를 병과했던 것이죠. 미렴을 단속했다고 한다면 명나라에는 미렴을 조사하는 관리 또한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렴을 조사하는 관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성과를 쌓기 위해 백성들을 고문하고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렴 조사 관리 때문에 오히려 명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렴을 조사하는 관리가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호율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일단은 미렴 조사 관리가 직권남용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형 500리와 장형 100대를 병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을 처벌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을 안 하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것까지 처벌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만약에 미렴을 조사하는 관리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그냥 미렴이 공공우연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걸 묵인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유형 3000리에 장형 100대를 평가해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호율의 경제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명나라가 어떻게 경제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었고, 이제 경제를 교란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또는 이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미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호율의 가족법에 관련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